얼마 전에 시댁과 인연을 끊고 살게 된 40대 여성입니다. 시댁과 연을 끊고 산다고 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래도 그건 너무하지 않냐, 너희가 좀 참으면 됐을 텐데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인연을 끊게 된 이유를 듣고 나면 그럴 수밖에 없었네 하고 말해요. 며느리라면, 아니 자식이라면 수긍할 수밖에 없는 시댁과의 인연을 끊은 이유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와 남편은 동갑내기 커플이었어요. 어릴 때 만나서 오랫동안 사랑을 키워온 좋은 부부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결혼했을 당시에 시부는 좋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어서 돈을 많이 벌고 있었어요. 지금은 퇴직했지만 당시 아버님의 위세는 생각보다 좀 더 대단한 편이었죠. 시어른이 돈을 잘 벌면 아들 집에 금전적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아니었어요. 시모와 시부의 사랑과 관심, 경제적 지원은 모두 큰 형님인 아주버님께 돌아갔죠. 매번 아주버님만 지원해 주시는 시모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별말 하지는 않았어요. 엄밀히 따지면 차별을 하는 게 싫었던 건데 거기 돈이 끼어 있으니 사람이 좀스럽게 보여서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부모님이 번 돈이잖아요. 어디다 쓰던지 제 것이 아니니 더욱 말할 거리도 아니었고요. 하지만 시모의 돈 씀씀이가 점점 더 커지는 걸 보면서 노후 준비는 제대로 하고 계신 건지 걱정되기 시작했죠. 시모는 시집살이를 시키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정말 씀씀이가 너무 컸어요. 뭐든 큰 것, 좋은 것, 비싼 것을 선호하고 좋아했죠. 그리고 그 좋은 것들은 모두 시모가 사용하거나 아주버님네로 들어갔죠. 알아서 잘하시겠지 하는 생각으로 별 걱정 안 했는데 그게 문제였어요. 사실 시부가 정년으로 퇴직하고 나서부터 그 걱정이 현실로 변해버렸어요. 시부모가 퇴직을 하면서 저희는 시댁에 용돈을 드리게 됐어요. 국민연금, 노령연금이 있지만 그걸로는 모자랄 걸 알고 있으니 한 달에 50만 원씩 꼬박꼬박 드렸어요. 저도 남편도 못 버는 편은 아니었고 시댁에 드리는 만큼 친정에도 드리고 있었으니 조금 부담되기는 해도 마음은 편했죠. 그런데 하루는 시모가 저와 남편을 불렀어요. 너희 매달 우리한테 주는 용돈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좀 더 줄 수 없겠니? 요즘 그 정도 금액 누구 코에 붙여? 쇼핑하고 친구들 한번 만나고 나면 다 사라지는데. 죄송해요 어머님. 저희도 그보다 더 많이 드리는 건 힘들어서요. 곧 있으면 애들 학교 들어가면 돈 더 들어갈 거고 그때 생각하면 너무 많이 쓸 수가 없어요. 시모의 말에 저는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했어요. 이런 요구에 상의해볼게요 이런 말을 해버리면 조금만 더 설득하면 넘어올 거라고 생각해서 더 심하게 요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확실하게 거절했죠. 그런 저를 슬쩍 보던 시모가 이번에는 남편에게 슬쩍 말을 하더라고요. 예, 얼마 전에 손주 생겼다고 전화 온 내 친구 알지? 걔는 용돈을 매달 100만 원씩 받는다더라. 어쩜 하나뿐인 자식이 그렇게 효심이 깊은지. 동창들끼리 다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나는 50만 원 뿐이라서 이야기에 끼이지도 못했어. 얼마나 쪽팔리는 일이니? 너희 아버지 일할 때는 명함도 못 내밀던 것들이 자식 농사 잘 지었다고 어찌나 자랑을 하는지. 우리 아들들도 잘 컸다고 말하고 싶은데 결과가 이래서야. 그 말을 듣고 있으니 반발심이 일었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에 경쟁을 붙이는 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남의 자식 이야기하면서 우리한테 돈 더 달라는 이야기인 게 뻔했잖아요.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 집안은 집안, 우리 집안은 우리 집안이잖아요. 상황이 다른데 똑같이 해달라고 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아주버님이나 아가씨에게 이야기해보는 게 어떠세요? 어머님 말씀 들어보니 저희한테만 받고 계신 것 같은데 모자라다 싶으면 아주버님께 말씀해보세요. 아주버님과 아가씨를 입에 담자 시모가 입을 딱 닫아버리더군요. 그러면서 저를 흘겨보며 그러더라고요. 너한테 한 말 아니고 내 아들한테 한 말이야.
왜 자꾸 네가 껴드는 거니? 저희 부부고 통장까지 합쳐서 서로 투명하고 깨끗하게 가계부 운영하기로 했거든요. 남편한테 따로 부탁하셔도 결국 저와 의견이 맞아야 돈을 더 들이던지 할 수 있어요. 네가 아들보다 돈 좀 더 번다고 애를 잡고 사니? 자기 돈 자기가 쓰는 게 왜 어려워? 아들이 나한테 용돈 더 주겠다 하면 네가 참견할 일은 아니잖아. 어머님께 돈 더 주면 저는 제 친정에도 똑같이 더 맞춰서 줄 거예요. 어머님이 얼마를 더 올려달라고 원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금액의 2배만큼 돈이 더 나갈 거라고 생각하면 간단하게 올려서 드릴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그럼 넌 내가 거지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니? 저는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어머님. 그치만 이제는 씀씀이를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전처럼 쓰시면 당연히 돈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으니까요. 저는 이때다 싶어서 시모에게 말했어요. 이제 아버님이 월급을 받지 않으시니 가게 규모를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가 뭔데 돈을 쓰라 말아야? 우리 집 일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마라. 이 이야기는 다음에 하자. 결국 이야기는 마무리되지 못했고 저희는 집으로 왔죠. 남편은 난감한 표정으로 그러더군요. 여보, 미안해. 아버지 퇴직했으니 절약하시라고 말은 했는데 내 말은 안 들으셔. 기분 안 좋았지? 기분 나쁜 건 아닌데 걱정돼서 그래. 연세 드실수록 자식들이 부모 부양하는 건 당연하잖아. 그런데 저렇게 돈을 많이 쓰시면 나중에 감당이 안 되잖아. 당신이 말해도 내가 말해도 듣지 않으시면 아주버님께 말해볼까? 형님한테? 형님 아가씨하고 이야기해서 용돈 드리는 거 확실하게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어머님 말씀 들어보니 우리만 용돈 드리는 것 같고 부모님 퇴직하셨으니 형제들도 다 같이 드려야 형평성이 맞지. 그렇게 아주버님과 아가씨를 저희 집에 초대해서 말했어요. 얼마 전에 어머니가 용돈이 너무 적다고 하셨어. 우리는 더 이상 드릴 수는 없다는 입장인데 형님이랑 동생 생각은 어떤지 물어보려고 부른 거야. 두 사람은 어머니한테 용돈 드리고 있어? 나도 드리고 있지. 우리 집은 30만 원 드려. 아, 나도 30씩 드리고 있지. 드리고 있다고? 게다가 다들 30만 원씩. 시모가 우리에게 거짓말을 제대로 한 거였어요. 3명 합치면 110만 원씩 용돈을 받고 있었는데 저희한테는 다른 자식들한테는 돈 안 받는 것처럼 말하고 저희가 적게 주는 것처럼 말했으니까요. 이 순간에는 저도 살짝 화가 났어요. 우리가 제일 많이 내고 있었는데 왜 우리한테 돈을 더 요구한 건지 그 생각이 궁금할 정도였죠. 왜 그래? 너희는 어머니한테 용돈 얼마 주는데? 우리는 50만 원씩 드리고 있었는데 왜 우리한테 돈을 더 달라고 하신 걸까? 돈 많이 번다고 자랑질이네. 재수씨 돈 많이 벌잖아. 많이 버는 만큼 내면 되지. 뭔 불만이야? 형이 그런 말 하는 건 아니지. 여태껏 부모님한테 받은 것만 보면 형이 더 많이 내야지 맞는 거 아니야? 어머니 돈 쓸 때 형한테만 썼는데 왜 우리가 더 내? 우리가 더 내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형님네를 보고 남편이 화를 냈고 저는 말렸어요. 야, 잘 벌면 좀 더 내면 되지. 뭘 그것 가지고 예민하게 반응해? 마누라 처가댁 생각하는 것도 적당히 좀 해. 우리 식구나 잘 챙기라고. 용돈 더 달라고 한다고 우리 모아서 뭐 할 건데? 더 달라 하시면 더 드려. 너한테 이야기한 것도 너희가 더 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말씀하셨겠지. 그래서 우리한테 다 떠넘기면 형은? 형은 더 해줄 생각도 없이 나한테 더 내라고? 난 못해. 다들 30씩 내고 있으니 똑같이 30씩 내던지 아니면 형이랑 동생이 20씩 더 올려서 다 같이 50을 내던지. 야, 난 30씩 드리는 것도 버거워. 그럼 결정됐네. 나도 30씩 낼게. 그럼 되잖아. 내가 뭐하러 형보다 더 많이 내? 내가 받은 게 형보다 훨씬 없는데. 결국 그날은 서로 기분이 상한 채 대화는 종료됐고 남편은 열이 완전히 받았죠. 그리고 저도 아주버님의 행동에 질리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우리한테 모든 걸 미루는 것도 열받았지만
저한테 빈정대듯 말하는 것도 짜증났거든요. 그날 이후 저와 남편은 시모에게 용돈을 주는 날 시모 집으로 찾아가서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 아주버님이랑 아가씨랑 이야기해봤는데 다들 30씩 드리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는 만큼 올려서 드리자고 했더니 버겁다고 하셔서 모두 30 맞춰서 드리기로 했어요. 뭐? 웃기는 애들이네. 50씩 주던 걸 왜 30으로 낮춰서 줘? 저희가 어머님한테 많이 드리면 아주버님이 뭐가 되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 사랑 제일 많이 받은 장남인데 우리보다 덜 주면 기분이 많이 상하실 거잖아요. 그리고 형제 자매들끼리 이런 돈 문제는 확실하고 차별 없이 하는 게 문제가 생기지 않거든요. 그렇잖아도 아주버님께서 저런 남편한테 돈 많이 버는 거 자랑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자랑하려고 50만 원씩 드린 건 아닌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드나 봐요. 그래서 30만 원으로 줄인 거니까 어머님이 이해 좀 해주세요. 그래도 줬다가 다시 줄이는 건? 아주버님 생각도 해주세요. 저희만 좋자고 계속 많이 내면 아주버님도 아가씨도 기분 안 좋을 거예요. 이해해주세요. 제 말에 시모는 아무 말 못하더군요. 저희를 속인 데다가 아주버님의 생각까지 듣고 나니 더 달라고 요구는 못하겠나 보더라고요. 그러다가 저희한테 물어보더군요. 너희 그럼 친정에도 적게 주니? 네, 저희 친정에도 30만 원으로 줄여서 드린다고 했어요. 친정에서는 별말 없으셨거든요. 달라고 해서 드리는 것도 아닌데 너희 주는 대로 받겠다고 하셔서 공평하게 줄여서 드리기로 했어요. 그 말을 듣고서는 아예 포기한 것 같더군요. 결국 시모는 용돈 더 달라고 했다가 용돈이 도리어 줄어들어 버렸죠. 차라리 용돈 올려달라 말하지 않았으면 계속 50씩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괜히 욕심내시는 바람에 도리어 20만 원 줄게 됐으니 그렇다고 형제들 다 30씩 주는데 저희는 50 드리는 것도 그렇고 결국은 이렇게 정리되어서 저희는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했어요. 그 이후로 시모는 더 이상 저희에게 용돈을 요구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사야 할 때만 연락 와서 사달라고 하는 경우가 더 늘었죠. 용돈은 용돈대로 쓰고 필요한 건 필요한 대로 저희한테 사달라고 하시는 건데 그것도 나중에는 형님과 아가씨에게 말해서 돈을 거뒀더니 나중에 시모가 그 사실을 알고 나서는 요구하지 않더군요. 아주버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니면 아주버님 고생시키는 게 싫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생각을 해서 그런 건 아니라 생각하니 참으로 마음이 착잡했어요. 그렇게 시모의 낭비가 사라지는 건가 싶던 어느 날 시모가 저희를 시댁으로 불렀어요. 너희도 알다시피 이 집 너무 좁아서 이사를 가야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하구나. 너희 집보다 3억 정도는 더 줘야 들어갈 것 같은데 너희가 돈 좀 보태주지 않을래? 그냥 공짜로 내라는 건 아니야. 너희가 돈 보태주면 새로 이사할 집 너희에게 줄게. 어떠냐? 저는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보통 이렇게 연세가 들어서 이사를 하는 거면 애들도 다 제 가정 찾아 나갔으니 두 분밖에 살지 않아서 더 작은 집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저희 시모는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두 분이 살 건데 더 좋은 동네, 더 비싼 집을 찾는 거 보니 시모의 낭비벽이 사라진 게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렇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쁜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저희는 시댁 친정 도움 없이 저희 돈으로 전세로 신혼집을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자가를 가져야 하는데 이 집을 살 때 돈을 대주고 그 집 명의를 얻을 수 있는 건 도리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지만 저희도 마냥 돈을 드릴 수는 없었어요. 시모의 낭비벽을 알고 있으니까요. 어머님, 좀 더 작은 평수로 가면 돈 안 빌려도 되는데 굳이 큰 집으로 가시려는 이유가 있을까요? 나더러 이거보다 더 좁은 집에서 살라는 거니? 나는 그런 닭장 같은 데서는 못 살아. 공짜로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너희 집으로 명의 돌려준다니까. 일단 살 때는 내 명의로 하더라도 나랑 네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집 네 집 될 건데. 남편과 상의하고 저희는 돈을 빌려드리기로 했어요. 물론 그만큼의 목돈이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가진 목돈을 다 넣으면 저희가 급할 때 쓸 돈이 없으니 대출을 진행하도록 하고 저희가 그 대출금을 갚는 형태로 하기로 했죠. 대신 조건을 걸었어요. 차용증을 꼭 쓰도록. 저희가 돈을 갚는 대신에 부모님 사후 명의를 저희 이름으로 돌린다는 내역과 도중에 집 명의를 바꾸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저희가 낸 돈을 다 돌려받는다는 조건으로요. 시모는 떨떠름한 표정이었지만 차용증에 지장을 찍었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시모는 그 차용증이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매달 원금이자 합해서 매달 100만 원씩 시모 아파트 대출금을 갚아갔어요. 힘들었지만 양가 부모님께 나가던 돈도 40만 원 줄었고 그 돈에 좀 더 보태면 못 낼 돈도 아니었죠. 그런데 1년이 좀 지났을까 시모가 잠깐 보자고 하더군요. 시모가 이렇게 부를 때는 좋은 일은 아니었기에 가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남편과 함께 갔어요. 어머님, 저희 부르셨어요? 그래, 앉아봐라.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너희 지금 우리가 사는 집에 들어올 생각 없니? 합가 말이다. 합가요?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너희 어차피 이 집 명의 가져갈 거면 미리 들어와서 사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거다. 큰 집이기도 하고 너희들 들어와 살아도 크기는 충분하지. 그리고 돈 나갈 일도 줄어들 거 아니니? 그렇지만 나는 너희가 들어와 살았으면 싶구나. 우리도 나이가 들었고 둘이서 살기에는 좀 버거워. 너희 신혼집 어차피 곧 있으면 전세 재계약이지? 계약하지 말고 종료하고 들어와. 대신 전세금은 다른 데 쓰지 말고 들고 들어와. 너희 집 전세금은 써야 할 곳이 따로 있으니까. 시모의 말에 저는 그 써야 할 곳이 시댁에 새로 산 집의 대출금을 갚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긴 그렇게 갚아버리면 대출금도 사라지니까. 그렇게 생각하던 제 예상을 시모는 완전히 뒤집어 버리더군요. 얼마 전에 친구가 크루즈 여행 갔다 왔다고 하지 않니? 나랑 네 아버지도 이번에 크루즈 여행 갔다 오려고. 친구가 하던 것보다 더 비싼 걸로 갔다 와야 되지 않겠어? 뜬금없는 크루즈라는 말에 저도 남편도 당황했어요. 저희 전세자금을 시모 호설 여행에 쓰라는 말이었잖아요. 제 귀를 의심했죠. 어머니, 무슨 크루즈 여행 다녀온다고 합가를 해요. 여행이면 모아놓은 돈으로 가시면 되잖아요. 모아놓은 돈이 어디 있어? 생활비 쓰느라 다 써버렸는데. 게다가 너희는 용돈도 쥐꼬리만큼 주면서 너희가 나한테 할 말은 아니지 않니? 너희가 용돈이라도 부둑하게 주면 또 몰라도 고작 100만 원 안 되게 주면서 무슨 여행이야? 집에 쓸 돈도 없는데. 어머님, 연금에 저희가 드리는 용돈까지 합치면 한 달에 300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모자라다고 하시면. 모자라다면 모자란 줄 좀 알아. 그래서 너희 전셋집 팔고 우리 집에 들어올 거니? 못 가요. 세상에 그런 이유로 합가를 하는 가족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소비 좀 줄이시라고요. 도대체 크루즈 비용을 얼마를 쓰시길래 저희 전세금까지 필요할 정도냐고요. 못해도 두 사람이서 가려면 몇 천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어? 거기서 입을 옷들, 장신구들, 가방 그런 것들부터 사고 들어가서 식사 비용이나 이런 것도 만만치 않게 돈이 드는데. 어머니, 제발 좀 그만하세요. 아버지 돈 한 푼 안 벌고 계시는데 돈을 그렇게 써요? 돈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는 못해요. 두 번 다시 그런 이유로 저희한테 합가하자고 하지 마세요. 저보다 남편이 더 화내며 시모에게 한바탕 하자 시모 얼굴이 정말 차갑게 가라앉더라고요. 너희 거절했지? 그럼 나도 내가 알아서 하마. 자식 새끼 잘못 둔 게 죄지. 부모 호강은 못 시켜줘도 여행 한 번 정도는 보내줄 거라고 생각한 내 애가 바보야. 저런 것도 자식이라고 애 낳고 미역국을 다 먹고. 돌아가 봐라. 너희 앞으로 볼 일 없을 테니까. 결국 시모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흥분해서 열을 올렸지만 저는 슬슬 걱정이 되더라고요. 알아서 하시겠다는 말이 뭔지 몰라서 궁금해졌거든요. 무엇이든 상상 이상을 보여주는 시모라서 정말 몇 날 며칠을 끙끙대며 시모의 다음 행동을 예측했는데
몇 달간 시댁이 조용했어요. 시모에게 안부차 매주 전화를 드렸었는데 그날을 기점으로 전화도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말해서 아주버님께 시모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라고 했죠. 형님, 어머니 연락이 안 돼서 그러는데 어디 가셨어요? 얼마 전에 크루즈 여행 간다고 두 분 같이 가셨어. 꽤 긴 일정이던데 거의 한 달 일정이더라고. 금액도 엄청 들었어. 결국 크루즈 여행 가셨네요. 혹시 형님한테도 여행 보내달라고 하시던가요? 그래, 그래서 결국 내가 돈 마련해서 보내드렸어. 너무 좋아하시더라. 돈은 좀 많이 들긴 했지만 그래도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마음이 좀 편해졌지. 그 말에 저는 안심하면서도 당황했어요. 아주버님 네가 그리 넉넉지 못한 상황인 걸 알고 있었는데 그 크루즈 여행에 들 돈을 어떻게 마련했을까 싶었거든요. 그래도 아주버님이 효도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면 뭐 못할 것도 없지 않았겠나 싶었어요. 여태껏 시모에게 받은 것도 많은 장남이니 솔직하게 말해서 받은 만큼 돌려드렸다면 가능했을 금액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그 일에 대해 잊었어요. 그런데 시댁에 집 대출금 내는 날이 되었을 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시모가 저희에게 크루즈 여행을 위해 들어와서 합가를 하라고 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전세금을 자기한테 달라고. 혹시 형님네한테도 똑같이 그런 요구를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불현듯 떠오른 거죠. 저는 아닐 거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시댁의 등기부등본을 떼봤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원금과 이자를 매달 우리가 내고 있는 시모의 집이 형님 명의로 어느새 바뀌어져 있더군요. 저는 너무 놀라서 남편부터 불러드렸어요. 여보, 시댁집 명의가 아주버님 이름으로 되어 있어. 뭐? 남편도 너무 놀랐는지 한달음에 달려왔어요. 저와 남편은 놀라고 화난 상태로 시댁으로 향했어요. 집에 갔더니 시모가 태우는 얼굴로 마중나왔더군요. 너희 무슨 일로 우리 집을 찾았어? 나는 너희 부른 적 없는데. 어머니, 집 명의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이 집이 형 명의로 넘어갔냐고요? 그걸 몰라서 묻니? 나는 나 부양하지 않는 자식한테는 이 집 못 줘. 이 집이 내 명의인데 왜 내가 이 집을 너희한테 줘야 해? 웃기지도 않아. 첫째 덕분에 겨우 체면치레 했는데 너희가 나한테 뭘 해줬다고 이제 와서 집 타령이야? 이 집이 온전히 어머님 집은 아니죠. 저희랑 이 집 살 때 무슨 말 했는지 잊으셨어요? 그래, 너희가 돈 내주기로 하고 이 집 산 거는 맞지. 그렇지만 명의는 내 이름이잖니? 내가 뭘 하든 내 마음이지. 그리고 자식한테는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야. 너는 그걸 하지 않았고 첫째는 그걸 했지. 그래서 첫째한테 이 집 명의 준 거다. 불만이 있으면 나한테 그 의무를 다 못한 너를 탓해야지. 여기 와서 불평한다고 내가 명의 바꿔줄 것 같으냐? 정말 당당하게 상식 이하의 발언을 하는 시모를 보며 저와 남편은 둘 다 입이 막혔어요. 말이 머릿속에는 맴도는데 하고 싶은 말, 고쳐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으니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더군요. 어머니, 정말로 이대로 저희하고 척질 생각이세요? 저희와 한 약속까지 어기고. 말하는 도중에 아주버님이 나타나더니 저희에게 버럭 소리를 지르더군요. 야, 집 명의 때문에 화난 건 이해해.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자식이 부모한테 그런 식으로 따지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너희가 이 집 명의를 원했으면 어머니 부탁 들어줬으면 될 일 아니야. 자기들이 부족해서 못한 걸 왜 어머니 탓을 해?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말리는 아주버님은 정말 얄미웠어요. 남편이 화가 나서 뭐라 하려는 걸 저는 막아섰어요. 그리고 시모에게 말했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알아서 할게요. 너희가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겠어? 멀리 안 나간다. 시모는 냉정하게 말하고 돌아섰고 아주버님은 의기양양한 승자의 표정을 지으며 저희를 쫓아내더군요. 저는 그런 아주버님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어요.
이 집이 어떤 꼴인지 모르고 저렇게 승자의 기분에 취해 있는지 이제 곧 나락으로 떨어질 생각을 하니 웃겼죠. 저와 남편은 시모와 헤어지고 그날부로 내고 있던 원금과 이자를 내지 않았어요. 사실 여태껏 시모의 통장에서 대출금이 빠지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대출금을 내지 않아도 저희한테는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거든요. 당연히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으니 시모에게 연락이 갔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저희 대출금을 아주버님이 이어서 낸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지 시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너희 대출금 왜 안 내줘? 부모님, 저희가 대출금을 왜 내요? 아주버님 명의로 넘어갔으니 아주버님이 내셔야 맞는 거죠. 어머님한테 그렇게 잘하는 아주버님이시니까 잘 내주시겠죠. 시모의 반응을 보니 그 집에 대출이 걸려있다는 것도 이야기하지 않은 눈치더라고요. 저는 그런 시모에게 한 가지 더 말했어요. 그리고 어머님, 그 집에 저희가 낸 대출금 이자랑 원금요. 거의 2년 동안 내서 거의 2,500 정도 되거든요. 그거 다 돌려주셔야 해요. 차용증 내용 기억하시죠? 돈 빌려드리는 대가로 집 명의 주시는 거였고 집 명의가 부득이하게 바뀌지 못하면 저희가 낸 금액 그대로 돌려주신다고요. 가족끼리 돈 주고받은 건 법적으로 효력가 없어. 넌 그것도 모르니? 그렇게 생각하시고 지장 찍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떡하죠? 가족 간 차용증도 법적 효력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매달 어머님께 꼬리표 달린 돈을 통장으로 넣어드렸잖아요. 빌려드리는 돈이라고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통장 이체 내역도 있고 차용증도 세세하게 작성되어 있어서 돈 돌려주시지 않으면 변호사 사무실 찾아갈 거예요. 준 돈은 돌려받아야 하잖아요. 만약 어머님이 안 주신다면 아주버님께 찾아가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도 괜찮으세요? 시모가 잠깐 생각하더니 그러라고 하더군요. 이미 형님은 어머님네서 합가하여 같이 지내고 있으니 어쩔 수 없이 돈을 갚기는 해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버님께 전화를 했어요. 제주씨, 바쁘니까 나중에 들으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그 집 혹시 대출금 끼고 있는 집인 거 알고 있으세요? 알고 있지. 어머니가 갚고 계신 걸로 아는데.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그 대출 사실 저희가 갚고 있었거든요. 어머님이 그 집 살 때 저희한테 돈 보태면 그 집 명의 저희한테 돌려주신다고 하셔서요. 그래서 지금 나한테 따지려고 전화했어? 그럴 리가요. 이미 명의 넘어갔으니 저는 별로 상관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저희가 그 대출금 이제부터 내지 않을 생각이고 이미 낸 것도 다 돌려받을 생각이라서요. 대출이 얼만데? 집 시세 생각하면 그리 큰 돈은 아닐 건데. 대출 지금 한 달에 100만 원씩 꼬박꼬박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태껏 낸 금액은 2,500만 원 정도 되는데 어머님이 못 갚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그 집 명의자인 아주버님께 돈 달라고 하는 거고요. 뭐? 달에 100만 원? 그렇게 많이 들어갈 리가 없는데 너 우리 속이려고 하면. 속일 생각 없고요. 그건 어머님 대출 계약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집 살 때 대출 받았으니까. 거기에 원금이자 명확히 적시되어 있을 거예요. 왜 돈이 그렇게 돼? 계산이 맞질 않잖아. 어머니 전에 살던 집 가격 생각하면 그 정도나 빌릴 필요가 없어. 네, 집값만 계산하면 그렇죠. 그런데 아주버님은 모르셨나 봐요? 어머님이 전에 살던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셨더라고요. 뭐? 깜짝 놀라는 목소리를 들으니 정말로 모르는 눈치였어요. 모르셨나 보네요. 어쨌든 어머님은 아주머님께 돈 받으라고 하니 그렇게 진행하려고요. 일단 빌려드린 돈 2,500만 원은 어머님이 갚으셔야 하는데 어머님 돈이 없으니 같이 살고 계신 아주머님께서 갚아주셔야겠어요. 2,500의 대출금까지. 아, 제주씨, 우리가 지금 그런 돈을 낼 만한 상황이 아니야. 말했잖아. 어머니랑 아버지 크루즈 여행 간다고 돈을 너무 많이 쓰셨다고. 게다가 지금 어머님이 쓰고 계시는 돈만 해도. 그건 저희가 알 바는 아니죠. 그런 거 다 감수하고
어머님이랑 같이 살기로 하신 거 아니에요? 어머님 낭비벽 있으신 거 몰랐던 것도 아니면서. 그리고 저희는 만약에 이 돈 돌려받지 못하면 변호사 찾아가서 소송을 걸든 뭘 하든 다 해볼 생각이에요. 부양하고 계시니까 그분이 친 사고는 잘 처리해 주실 거라 믿어요. 변호사 이야기까지 하니 아주버님도 살짝 놀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강하게 나올 거라는 생각은 못했겠죠. 아주버님이 잠시 고민하더니 저녁에 시댁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같이 모여서 어떻게 할지 상의하자고요. 그날 저녁에 시댁에 갔는데 정말 웃기지도 않은 개그쇼를 보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왜 둘째한테 돈 빌리고 있는 거 이야기 안 하셨어요? 대출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저도 집 팔고 여기 들어오는 일 없었을 거라고요. 이 집이 탐나서 들어오겠다고 한 건 너였잖니? 이제 와서 지금 부모한테 화풀이야? 예, 화풀이에요. 도대체 이 집에 잡혀있는 대출금 하며 어머님이 평상시에 쓰는 돈까지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 줄 아세요? 와이프 얼굴 보기도 겁난다고요. 나한테 화내지 말고 둘째한테 이야기해. 얘네들이 대출금 내주기로 했으면서 안 내주는 거니까. 그래, 너희도 그래. 어머니한테 준 돈 2,500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악착같이 받으려고 하냐? 솔직히 나도 어머니한테 당한 건 마찬가지잖아. 저희랑 아주버님은 시작이 다르잖아요. 저희는 어머님 지원 한 푼 없이 결혼했고 아주버님은 어머님한테 집 받으셨잖아요. 그 집 팔고 들어오신 거면 어머님도 아주버님도 돈 꽤나 남았을 텐데 뭐가 그렇게 아쉽고 억울하세요? 그렇게 치면 여태껏 아무것도 받은 것 없이 부양만 해야 했던 저희는 뭐가 돼요? 아니, 아직까지 그런 걸로 따지면 솔직히 어머니한테 내가 받은 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도 않아. 우리도 그렇게 많이 받은 거 없어. 집도 이번에 팔면서 적자 봤어. 어머니 크루즈 여행 가는데 준비금이랑 여행비, 쇼핑비 하고 나니 남는 돈이 없다고. 그거야 아주버님 사정이죠. 그래서 저희가 낸 2,500 돌려주실 거예요? 안 주시면 저희도 법적인 조치 취할 거예요. 저희는 아주버님이랑은 다르게 시댁에 한 푼도 받은 게 없어서 증여나 뭐 이런 명목으로 돈 떼일 일 없거든요. 받은 돈이 없으니 돌려줄 돈도 없었어요. 그러나 빌려준 돈은 있으니 다 받을 수는 있었죠. 결국 저희의 맹렬한 저항에 부딪힌 아주버님은 저희에게 2,500을 돌려줬어요. 그렇게 저희는 겨우 원금을 회수했죠. 형님, 어머니, 앞으로는 저희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두 사람이 저와 제 와이프 대하는 거 보고 이젠 질려서 여기 있고 싶지도 않아요. 와이프 보기도 부끄러울 정도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연락하지 말고 삽시다. 결국 남편은 시댁과 인연을 끊겠다 말하고 헤어졌어요. 집 밖으로 나오는데 여전히 시모와 아주버님이 큰 소리로 싸우고 있더군요. 현관 밖까지 들리는 고함 소리에 저와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집에 돌아왔고 그 이후로 정말 시댁과 연을 끊고 살았어요. 3년 정도 연락 없이 지냈지만 가끔 막내 아가씨가 연락을 주기는 했어요. 그 집안 사람이기는 했지만 결혼해서 조금은 먼 사이가 됐고 남편처럼 어머님의 장남 사랑의 피해자인 사람이었으니 연락을 하고 지내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3년 좀 지나고 저희 집으로 시모가 찾아왔더군요. 저와 남편은 당황했어요. 이렇게 시모가 직접 찾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안으로 들였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는 친정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시모는 들어오자마자 그 말부터 하시더군요. 이런 불효자식 같으니 자기 부모는 모실 생각도 안 하고 마누라 부모를 모시고 살아? 여자한테 꽉 잡혀서 살면서 아주 몹쓸 인간이 됐어. 어머니, 그런 말씀 하려고 여기 오신 거예요? 그러면 돌아가세요. 나도 여기서 좀 살아야겠다. 네 형하고는 못 살겠어. 구두쇠 같은 게 돈 한 푼 안 주고 사람을 부려먹잖아.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집에 이미 장인 장모님 같이 살고 계시는데. 그거야 내 알 바가 아니지. 여기 네 집이잖아. 그러면 내가 내 아들 집에서 지내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거야? 너도 내 자식이면
당연히 부모 모실 생각이나 해야지. 치마폭에 쌓여가지고는 사내 새끼가 돼서 이게 무슨 꼴이야? 제 꼴이 어때서요? 어머니, 자식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사람이 어머니 자신인 거 잊으셨어요? 형님하고 무슨 일로 틀어져서 저한테 찾아와서 괴롭히는 건데요. 저는 어머니랑 같이 살 생각 전혀 없으니까 나가주세요. 너 어떻게 이런 식으로 대해? 너도 내가 돈 없다고 무시하는 거야? 이래서 내가 명의를 먼저 줘버리는 게 아니었는데 네 형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냉정하니? 네 형은 나를 아주 범죄자 취급을 해. 매번 크루즈 여행 보내준 거, 집 대출금 이야기하지 않은 거, 그런 말 하면서 나한테 화만 내고. 나도 할 말 많아. 내가 지한테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데 어떻게 그놈이 나한테 이런 모욕을 줘? 어머님, 아주버님이 나쁜 마음이셨으면 이미 어머님 내쫓았겠죠. 그런데 내쫓지 않고 집에 같이 산다는 건 나쁜 마음에서 그러는 건 아니실 거예요. 나쁜 마음이 아니면 그게 뭐니? 돈을 한 푼을 안 줘. 친구들 만날 때 옷 좀 사입으려고 했더니 고작 그것도 못하게 받고 한 달에 용돈을 꼴랑 30만 원만 주는 게 너무하잖아. 게다가 너희도 그래. 꼴랑 집 명의 바꾼 걸로 마음 상했다고 부모한테 주는 용돈을 안 주면 어떡하니? 어머니, 저희도 연락 없었지만 저희한테 연락 주신 적도 없는 게 어머니예요. 어떻게 여태껏 한 번도 연락 없으시다가 또 본인 필요할 때만 나타나서 부모 자식 운운하시는 건데요. 화내며 소리 지르는 남편을 제가 달랬어요. 어머님, 아주버님 좋아하셔서 아주버님한테 집 명의 주셨잖아요. 그러면 아주버님 곁에 계시는 게 가장 행복하실 거예요. 조용히 있으면 먹고 자고 쉬는 데는 문제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씀씀이만 줄이시면 다 좋게 해결될 일 같네요. 나는 싫어. 어떻게 이렇게 없이 살아? 해야 할 게 얼마나 많은지 아니? 게다가 얼굴만 마주치면 잔소리까지 하는 아들까지. 내가 시집을 다시 왔나 싶을 정도야. 아이고, 그러니 내가 너희한테 찾아왔잖아. 너희도 내 자식이고 응당 자식이라면 부모를 모시는 게 맞지. 지금 당장 사돈댁 내보내고 나 들어갈 자리부터 마련해라. 정말 막무가내도 이런 막무가내가 없더라고요. 시모가 아주버님네서 어떻게 지냈는지 아가씨에게 들어서 잘 알고 있던 우리는 지나가던 개에 물린 느낌이었어요. 아주버님의 분노가 대단하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멀쩡한 집까지 팔고 그 돈으로 시모 크루즈 여행 보내주고 대출빚 남은 집 얻은 웃긴 모양새가 됐잖아요. 더 큰 집에서 편하게 살 줄 알았는데 그 집에는 대출이 가득 잡혀 있었고 사람 잡는, 아니 돈 먹는 어른까지 있었으니 말이죠. 한 달에 100만 원을 넘게 혼자서 쓰는 시모 때문에 아주버님이 화를 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들었으니까요. 결국 모든 용돈 회수하고 집에서 집안일이나 하라는 아주버님 말에 반발해서 온 곳이 저희 집이라니. 저희에게 오면 저희가 무조건 받아줄 거라고 생각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그럴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었는데 말이죠. 시모가 와서 이렇게 막무가내로 굴기 전에는 남편도 마음이 좀 약해지는 눈치였었어요. 그래도 어머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에 와서 저렇게 밀어붙이는 시모를 보며 남편은 자신의 기억이 많이 미화됐었다는 걸 깨달은 모양이더군요. 게다가 시모는 저희 집에 오기 전에 아가씨 집을 먼저 갔었어요. 아가씨가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은 안 오겠거니 생각했었어요. 저희와는 워낙 큰 트러블이 있어서 오지 않을 거라고 추측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저희 집까지 찾아온 걸 보면서 남편은 더 열받은 거죠. 우리한테 정말 오기 싫었는데 장남이 있는 집이 너무 싫어서 우리한테라도 빌붙으려고 온 것 같은 모양새라 남편은 더 용서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태껏 형님 들러리로 살았고 시모에게 그럴듯한 애정도 받지 못한 채 컸는데 자기를 부양하라는 의무만 요구하니 화가 날 수밖에요. 남편이 무척 차가운 얼굴로 시모에게 말했어요. 하늘이 두 쪽 나도 제가 어머니 모실 일은 없을 테니 집으로 돌아가세요. 왜 삼남매들 모두 어머니를 모시기 싫어하는지
이유를 본인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데 형님한테 그만큼 돈 많이 쏟아부었으니 형님한테만 부양해달라고 하세요. 다른 자식들 여태껏 찬밥 신세로 만들고 평생 자식 이용해 먹으려고는 하셨잖아요. 대학도 제가 벌어서 들어갔고 결혼도 제가 벌어서 했어요. 결혼 후에도 저희한테 돈만 요구하셨잖아요. 염치라는 게 있다면 저희한테 와서 될 일은 아니죠. 우리가 무슨 이유로 어머니랑 연 끊은 건지 잊으셨어요? 어머니가 형님만 자식으로 생각했듯이 저도 부모 없는 셈 칠 테니까 여태껏 해왔던 대로 연락 없이 지내요. 결국 남편은 아주버님께 전화해서 어머니 모시고 가라고 했어요. 아주버님은 너희가 모실 수 있으면 모시라는 식이어서 남편이 또 화를 낼 수밖에 없었죠. 시모가 집을 나가버리기를 원하는 아주버님의 모습에 남편은 시모를 직접 차로 태워 시댁으로 데려다 줬어요. 두 번 다시 찾아오지 말라고 이번에 찾아오면 진짜 호적 파고 나가버릴 거라고 으름장을 놔버리더군요. 그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남편의 모습을 처음 봤는지 너무 놀란 시모는 그 이후로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아가씨가 시모 소식 전해주려고 할 때마다 남편은 어머니 이야기 입 밖에도 내지 말라며 화를 내니 할 수가 없는 거죠. 아주버님네와 시모의 싸움에 등 터지는 아가씨는 그나마 저한테 시모와 아주버님의 근황을 알려주더군요. 시모가 화려하고 사치스러웠던 생활을 잊지 못하고 결국은 아주버님 카드로 카드론을 받아 쓴 바람에 아주버님에게 혼나고 지금은 조용히 식모처럼 살고 있대요. 한 번만 더 돈 때문에 사고치면 시모가 가지고 있던 비싼 물건들 다 팔아치워버린다고 했대요. 그리고 시모는 요양원에 데려다 주겠다고 말했다더라고요. 결국 시모는 아주버님 말에 꼬리 내리고 얌전히 식모처럼 살고 있고 아주버님네는 집 대출금에 어머님이 빌린 카드론까지 갚으며 전전긍긍 살고 있대요. 와이프 눈치 엄청 본다고 하더군요. 하긴 형님도 속이 뒤집어지겠죠. 시댁 재산 자기 걸로 만들어 보려다가 결국에는 멀쩡한 집 팔아서 대출금 가득한 집을 얻은 데다가 시어른과의 합가까지 해서 수발까지 들어야 하니 말이죠. 조용하고 점잖은 분이면 모시기 그나마 편했겠지만 다른 곳에 눈 돌리면 사고나 치는 사람을 모시려니 속에 천불이 나는 것도 당연할 거예요. 그렇지만 두 사람 모두 뿌린 대로 거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를 이용하려 했던 시모나 그런 시모를 이용하려 했던 아주버님이나 자기들이 만든 결과죠. 글을 쓰면서도 그때를 생각하면 화가 많이 나요. 돈에 환장한 시모를 떠받들며 살았다면 지금쯤 저희도 거짓골을 면하지 못했을 테죠. 얼마 전에 시댁 이야기를 들은 김에 생각이 나서 글을 써봤어요. 시댁과 이런 일로 부딪히는 일은 많을 거예요. 저희는 휘둘리기 싫어서 인연을 끊는 방법을 선택했죠.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스트레스를 모르죠.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말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